그래서 이 아반떼 AD가 현대 역사를 바꾸는 일본 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2016년이 현대가 스포츠에 눈을 뜨고 맞아요. 상품성에 눈을 뜬 원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5년간의 변화가 아, 진짜 너무너무 변화가 커요. 이때만 해도 사실 저희가 의심을 했어요. 네. 아예 그냥 이런 모델만 일부 모델만 그러겠지. 한 대 만들고 말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제네시스에서조차도 스포츠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나 승차감이 괜찮은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대체로 스포츠성이 없다라고 속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셔도 되는데 자동차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포텐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운전 실력을 갖추고서 그걸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네, 에이 스포츠성 없네, 왜 이렇게 말랑하게 만들었어 라고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이게 부드러워서 스포츠성이 없게 만든 건지, 네. 스포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움까지 더해준 건지, 그렇죠.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전자 서스펜션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의 부드러운 영역들을 조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 서스펜션에서 주요 들어가는 장치가 이제 댐퍼가 전자식으로 해서 네. 그 들어가는 유압의 점도, 네. 이걸 조절을 해주는 건데, 댐핑 개수.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이상은 스프링은 정해져 있잖아요. 탄성 개수가. 하드웨어로 개수가 딱 찍히는 네, 거죠.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승차감에서 또 안정감에서 가장 확실하게 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댐퍼가 잡아주는 후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의 진동을 댐퍼가 스프링이 눌리고 다시 원복되려고 할 때 그 진동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댐퍼의 역할인데, 충격은 스프링이 흡수를 해요. 그런데 스프링이 흡수를 하고 나서 모든 건 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흡수한 다음에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용을 댐퍼가 잡아주는 건데, 이 댐퍼가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승차감, 안정감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댐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댐퍼는 스프링의 탄성 개수에 맞게 맞춰야 돼요. 단단한 스프링이면 댐퍼도 포텐셜이 딱 그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댑티브 전자 서스펜션이 나오면서 이걸 살짝 풀어주기도 하고 맞아요. 조여주기도 하니까 부드러우면서 스포츠 영역까지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전자 서스펜션,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넣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의 거동과 승차감을 잡아주는 옵션으로서는 가장 돈 쓴 보람이 있는 부품이고, 한때 F1에서 네. 전자 서스펜션을 잠깐 허용했다가 네. 그걸 금지한 이유가, 전자 서스펜션을 허용하니까 그 전자 서스펜션 기술이 좋은 브랜드가 다 휩쓸어. 다 휩쓸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게 이제 노면 진동에 따라서 네. 서스펜션 강성이 세면은 어떨 때는 노면 진동이 치면 차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해주고, 어떨 때는 깨끗한 노면은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고, 그러면 지면에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접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접지를 아주 고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에서는 이게 사실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운전 기량은 얇은 습자지 한 장의 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의 엔진의 포텐셜, 메커니즘에서 사실은 결정이 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접지에서 확 차이를 내버리니까 기록이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에서 주최측에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사기캐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치트키다. 네.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자 서스펜션이 그렇게 접지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분대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대로 그 혜택을 아주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불규칙한 도면이나 일반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지 상태에 따라서 스티어 변화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어 변화가 확실히 덜하죠. 그러니까 이 전자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들을 평가하실 때는 각 모드별로, 컴포트 모드일 때, 맞아요. 스포츠 모드일 때, 네. 스포츠 플러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해보셔야 돼요. 컴포트 모드에서 부드럽다 그래서 롤이 좀 생기네? 그거는
부드러움을 위해서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 위해서 댐퍼가 그 정도로 풀어준 거고. 예, 허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스포츠 플러스로 조이게 되면 스프링의 탄성 개수에 맞게 딱 맞게 잡아주는 그런 원래의 본연의 세팅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경우에 스포츠성을 보셔야 돼요. 제네시스가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국산차는 사실 예전에 그 전자 서스펜션의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요, 그게. 오히려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그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또 이제 예. 현대기아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예전에는 뭔가 기능이 있어서 스위치 온, 오프를 시키면 뭐가 달라졌지? 계기판, 뭐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정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얘는 그 기능 차이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게 느껴지니까. 느껴져요. 네. 아이오닉 5를 타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 구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정지했을 때 움직일 때와 네. 주행할 때 움직일 때 담력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티나게 소비자들이 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조율을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반떼 AD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부터, 이 스포츠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비오만 총괄이 오고 얘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얘부터 한번 조율해서 연습해보고. 네. 그 당시에는 야, 언더스티어를 버리고 뉴트럴로 하면 차 위험해지지 않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기는 언더스티어가 좀 남아있고 네. 그 이후부터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점 빼기 시작한 거죠. 뉴트럴 스티어로 가고 있었던 거고. 아반떼 N이나 코나엔, 베로스터 N은요,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어요. 약간씩은 있죠. 전류구동이니까. 그리고 또 출력이 강하니까. 구동 방식에서 오는 구조적인 언더스테어, 진입 언더 같은 경우는 약간씩 있는데, 이게 또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지져주느냐에 따라서 LSD, ELSD가 요즘 성능이 그렇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게 또 바깥바퀴를 또 열심히 잘 돌려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양을 조절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까지 이게 전륜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 게 어떤 경우에 막 후륜 타는 느낌이에요. 무식하게 정말 악셀을 풀 RPM으로 확 조지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후륜 같은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짜리 카메라 지어줘도 이렇게 흔들면서 찍으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조작을 못하면 어떤 차를 지어주든 이상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거동을 평가를 하시는 그 영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잘 다루셔야 돼요. 차도 못 다루는데 어떻게 이걸 사람들에게 기준을 설명을 하고 가치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기량이 안 되면 그 평가를 안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단순한 거를 자꾸 이제 사람이 욕심이 예. 나기에 마련인가 봐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나 보이는 거나 알고 있는 거 이상은 모르니까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하게 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정보들이 나오는 건데 또 본인은 몰라. 그게 이상한 건지.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뭐 이런다고. 그 이상한 거를 와 잘한다라고 따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그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못 하거든요. 그 최근에 나오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운전석에서의 느낌하고 조수석에서의 느낌을 꼭 참 희한하다.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이번에 EV6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이제 먼저 말씀 안 드렸던 건데, 네. 저는 동승석에서 되게 편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오닉 5보다 조용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드라가 한 2번인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긍정하기 싫다는 이야기. 근데 약간 표정을 보니까 약간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3번째에 돼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아이오닉 5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이오닉 5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그래야지 이제 오는 길에 운전자를 교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왜 이렇게 편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내 느낌이 아닌데? 넣으면 다 읽어주네? 노면이 왜 여기 많이 올라오지? 왜 피드백이 더 많아졌지? 왜 이런 거를 알려주지? 이 정도면은 아이오닉 5랑 비슷하거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들 동승석하고 운전석을 구분해서 설계하는. 달리 설계했구나.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피드백이 좀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네. EV6 같은 경우는 젊은 취향의 사람들이 그렇지. 하는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운전자한테는 그 운전 피드백을 주고 가족들은 편하게 타고. 아이오닉 5는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그 차이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타나 여기 타나. 그런데 EV6는 운전석은 아이오닉 5보다 약간 좀 시끄럽고 약간 좀 피드백이 많이 올라가고 조수석은 아이오닉 5보다 더 조용해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이거 한번 달리 해보자. 그 왜 기술 같은 것들 이제 몸에 있다 보면은 360도 회전 킥을 하다가 이제 540도 하다가 야, 우리 720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기량 올라가면 자꾸 새로운 기술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대기아가 딱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새로운 거를 한번 여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달리 적용을 해보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과 뒷좌석의 느낌을 다르게 설계를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국산차에서 처음 본 것 같고 수입차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GV80. GV80.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조수석은 너무 편했고 운전석은 이게 노면 정보가 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브랜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그거는 이렇게 들어보고서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MVH를 할 때 그 주파수나 소음 진동에 대한 그 패턴을 보고 어떤 류의 소리는 올리고 어떤 류의 소리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로 조율을 하는데 아마 그런 세심한 조율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확실히 EV6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의도한 세팅이지 않을까. 운전석하고 이 동승석이 그 정도의 차단력이 있다 그러면 운전석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EV6 운전석에 타면 아이오닉 5보다 살짝 피드백이 좀 더 많고 약간 좀 더 소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승석에 타면 아이오닉 5보다는 너무 편해요. 네. 한 가지 차에 두 가지 맛이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계의 해상도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그걸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아반떼 AD 이 모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보고 또 TX로 이게 TX 하니까 너무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반떼 N에서 또 기가 막히게 조율을 해놨어.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나아요, 아반떼 N이. 전자 서스펜션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그것도 3천만 원짜리 차가. 길드라가 아반떼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제가 꼬셨어요. GV60로 오시라고. 한 이틀 정도 꼬시니까 넘어오시더라고. 홀라당. 그래서 이제 난 기본만 5,500만 쓰실 거야. 저 속으로 알았죠. 7,800짜리 들고 올걸? 실제로 7,800에서 8,000 들고 올 거야 했는데 딱 그거 들고 오셨더라고요. 7,760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환자야. 그걸 어떻게 참어, 그 옵션을. 못 참아. 근데 아반떼 N도 정말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예요. 아반떼를 포기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이 GV60에 전기차는 불편하다는 걸 알고 뭐 다양한 거 다 알지만 일단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서 부스트 모드에서 간간히 나오는 그런 훌륭한 출력, 그러면서 뭐 운전의 편의성, 그 다음에 피곤한 느낌 이런 것들도 다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 뭐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아반떼 N은 서킷을 정기적으로 가야지만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데 또 출퇴근용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느껴지는 살짝 어떤 피곤함도 있죠. 작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동 껐다 켰다 하는 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전기차의 매력인데, 진짜 전기차는요 딱 누르고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RPM 뭐 이런 거 보시지 않고 뭐 예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가 출퇴근거리 짧으신 분들은 전기차의 매력이 더 있어요. 그럼요. 막 급할 때, 1시간 급할 때 있어. 그럼 그냥 누르고 바로 가면 돼. 그리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러면 내연차는 일단 지하 주차장에 있을 경우에는 보이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은 진짜 힘들죠. 전기차는 그냥 눈치도 안 보여요. 전기 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 요원이 있으셔도 전기차는 신경도 안 써. 뭐 시동이 켜져 있든 뭐 하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시간 보내기가 참 좋다. 거주 공간으로서. 근데 이제 내연차는 시간 보내기가 어렵지. 우리 또 전기차로 넘어갔네. 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아반떼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얘 자체가 기념비적이라기보다는 기념비적인 모델은 저는 아반떼 N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기념비적인 모델로 방향을 선회한 그 녀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